네, 이제 답안을 같이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의 해결, 로마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자 1번 설문 1에서 질문을 했던 내용은 파면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라 라는 내용이었었죠. 예,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네 가지 위법 사유 중에 과연 무엇에 해당을 하는지 또는 적법한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 파면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돼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재량의 하자 사유는 딱히 없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내용상 하자로 집중을 하자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체, 절차, 형식까지 이 문제점에서 전부 다 언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 문제로 제가 들어갔는데, 우선요, 성실의무 위반 56조, 그 다음 품위유지 의무 위반 63조, 과연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징계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면, 그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애당초 징계 처분을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 위법이 될 것이고, 만약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에 문제가 있겠죠? 지금은 가장 과중한 파면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징계 양정 관련돼서 재량의 하자 사유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파면해임, 강등정지, 감봉견책 6개 중에서 선택재량 문제죠. 거기서 재량의 하자가 발생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뒤에 보면 특히 비례원칙이 문제된다. 그래서 이 정도는 언급하셔도 됩니다. 문제점에서 내가 뒤에서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지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선취한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제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파면 처분 들어갑니다. 옆에 써놓으시고요. 법적 성질 필수입니다. 법적 성질 필수. 행정법 답안 작성을 하면서, 행정법은요 좀 다릅니다. 행정 처분 여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중요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법적 성질은 답안지에 반드시 포함되는데 앞부분에 문제점 다음에 바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파면 조치. 파면 처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처분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제가 결정, 조치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징계 처분이란 무엇이다 이런 얘기는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생략 가능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 권력에 기초하여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별 권력에 기초하여 가해지는 제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다가 CF 사례 5번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허위 보고에 의한 경찰 공무원 직위해제 사건, 거기 보시면 설문 1번에서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직위해제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특별권력관계를 묻는 문제였었습니다. 그죠? 과연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공무원 근무관계는 종래의 특별권력관계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공법상 근무관계,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 공법상 감독관계, 공법상 사단관계, 이와 같은 네 가지 종류의 법률관계는요, 과거 특별권력관계로 분류해가지고 법치주의 적용이 안 된다라고 봤었단 말이에요. 법이 적용될 수 없다면 법을 적용시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겠죠. 지금 이제 특별권력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 징계처분은 생략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안 쓰셔도 특별히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행정작용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공행정작용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사행정작용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공행정작용은 공법작용, 사행정작용, 사법작용이죠. 그거에 따라 만들어지는 법률관계도 각각 다르겠죠. 전자는 공법관계, 후자는 사법관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공법관계가 권력적 공법관계, 비권력적 공법관계 나눠질 텐데 이 중에 권력적 공법관계가 다시 두 개로 구분된단 말이에요. 특별 권력관계가 있고 일반 권력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력관계 그러면 일반 권력관계입니다. 특별 권력관계는요, 내부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일반 권력관계는 외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내부 관계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는 이 공무원의 근무 관계에 해당을 한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이에 대한 문제는 사례 5번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파면 처분 들어갑니다. 우선 파면이기 때문에 파면이 무엇인지 정도는 언급을 해주셔야 되겠죠. 공무원의 신분, 지위를 애당초 박탈시키는 건데 이것은 해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박탈시키는 징계 처분을 말한다. 징계 면직입니다. 징계 면직, 파면과 해임 말하는 것이죠.
79조에서 우리가 6개의 징계처분 종류를 본 바 있고요. 처분성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당해 행위의 성질과 행정처분성,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 세 가지 내용이 법적 성질입니다. 법적 성질을 직접 묻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땐 이 세 개를 쓰시면 됩니다. 처분과 관련된 문제는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가 맞고 우월적 지위라는 건 대등한 지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여러분들이 언급하시면 됩니다. 신분 박탈입니다. 처분성 인정시킵니다. 그런데 행정쟁송법 2조라고 제가 했어요. 뭐라고 안 했어요? 소송법 2조 1항 1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죠. 심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법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 다음 국가공무원법 79조는 6가지의 징계 종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택재량 기본적으로 인정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징계를 할까 말까 결정재량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요, 엄밀하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 징계권자가 하는 징계처분 쪽의 재량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징계를 하라고 할까 말까 판단 이 부분의 재량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과 그 다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실상 하나의 행정작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재량이 징계위원회가 가진 재량이 징계권자에게 그대로 이렇게 반영된다라고 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징계처분이 재량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재량에까지 이제 우리가 검토를 했고 적법성 여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체 절차 형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체의 하자, 권한이 없는 자가 만약 처분을 하면 그러면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주체 하자가 발생하겠죠. 앞에서 경찰공무원법 27조를 봤는데 경정급 이상의 파면 해임과 같은 징계 면직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돼 있었고요. 문제에서 대통령이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체 없습니다. 그 다음 징계처분에서 절차의 문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를 거쳤냐 말았냐 이 문제인데요. 징계의결 절차 거쳤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문제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와 같은 이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에서 구두로 통보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됐다.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거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굳이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나누거나 그 부분을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의 하자까지 없습니다. 그럼 내용 들어가죠. 내용의 위법은 적법 요건이 뭐랑 뭐가 있어요? 법률 유보, 법률 우위 두 개가 있죠. 법률 유보, 법적 근거 있는가요? 법적 근거 있죠. 7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 위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내용 하자에서의 법률 우위 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법률 우위 원칙 위반 여부는요, 요건 부분과 효과 부분과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는데, 요건 부분에서 이제 징계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 판단이고요. 효과 부분은 이게 재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량의 하자. 그 중에서 핵심은 뭐예요? 재량의 남용이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 불문법 원리 얘기하는 겁니다.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에서 비례원칙 위반 여부가 핵심으로 지금 등장할 겁니다. 가장 과중한 처분이니까요. 내려가겠습니다. 1단계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두 가지 제시했습니다. 56에 63이었죠. 성실의무 위반이 있는가 없는가. 56조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업무 시간 중 임의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부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 중 임의로 기자회견을 했다. 여기서 성실의무 위반 발생하죠. 징계사유 있습니다. 징계사유 이거 하나만 걸려도 상관이 없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내외를 불문한다고 했습니다. 직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경찰 조직 내부 갈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주의, 실적주의라는 것이 결국 앞에 있는 기자회견문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런 말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이 범죄라는 것을요, 온 국민에게 판매하는 상품처럼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적주의라는 것이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와 같은 과도한 실적주의로 인해서 거기 보면 이제 점수도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마치 상품 가격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을 전부 다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으로 보게 되고 범죄를 판매하려고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양천석 고문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식의 문제인식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요. 문제인식 갖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직 내부적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래서 경찰 전체에 대한 어떤 신뢰 실추로 연결될 수 있다면 이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파면이 과한 거지 징계 사유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사유 1단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재량의 하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에서 배우신 대로 재량의 하자는 사실 4단계 논의가 있죠. 첫 번째는요.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위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 사건의 범위 내에서 기속화가 됐는데 재량인 줄 알고 재량권 행사를 한다. 기속화된 방향과 다른 법적 효과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재량의 해태죠. 이건 여전히 재량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행사 없이 함부로 처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했죠? 직위해제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직위해제 같은 경우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또는 징계 사유가 존재할 때 또는 형사 기소가 되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사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만 갖고 그냥 직위해제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재량의 해태입니다. 형사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죄 판결이 나온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한 사실만 갖고 바로 직위해제했다 이러면 이익 형량이 없었던 겁니다. 이럴 때 재량의 혜택. 세 번째, 재량의 일탈입니다. 일탈은요.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75조의 1항에 보시게 되면 6월의 범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할 수 있다. 7개월 영업정지했다. 이러면 판례도 일탈 인정해버리죠. 이건 법에서 정해놓은 한계를 일탈해버린 겁니다. 재량의 일탈. 재량의 남용은요. 6개월 범위 내라고 했는데 6개월 범위 내로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5개월 했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를 했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거는 비례원칙 위반이다. 불문법 위반 사유가 발생할 때 재량의 남용 그러죠. 그래서 재량의 영으로 수축 위반 1번, 재량의 해태 2번, 재량의 일탈 3번, 재량의 남용 4번. 여기서 핵심은 남용이죠. 그거예요. 지금 남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징계권자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재량권의 한계 일탈로서 재량의 하자, 남용 사유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은 재량 행위요. 재량 행위를 종래에는 어떻게 받고 최근에는 어떻게 받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종래에 최근에 어디서 배웠었느냐? 행정소송의 한계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종래에는 이 재량 행위를 무엇으로 봤냐면 행정소송의 대상 문제로 봤었습니다. 대상 문제로. 현재는 어떻게 보느냐? 행정소송의 본안심리 범위의 문제로 본다 이거야. 본안심리의 범위 문제로 본다 이겁니다. 왜 과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의 문제로 봤느냐? 당시에는요. 재량은 무제한적 재량이다라고 봤었습니다. 재량은 무제한적 재량이다. 즉 자유재량을 인정하던 시절입니다. 자유재량 행위 이론이 적용이 되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적 자유라고 하게 되면 행정청한테 국가한테는 아무 의무가 없죠. 의무 위반이 위법인데 의무가 없으니 의무 위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행정소송 제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하자 재량 행사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거죠. 무하자 재량 행사 의무를 인정을 하고 있다. 이건 우리 법에도 그대로 나오죠. 행정소송법 27조에서 무하자 재량 행사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의무가 존재하면 의무 위반 있을 수 있죠. 위법 있을 수 있고요. 행정소송의 대상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위 문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재량권의 한계란 말입니다. 위에는 위법이고요. 아래는 적법이고요.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중간 위법과 적법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재량권의 한계다 이거야. 이게 재량권의 한계다. 그러면
이 재량권의 한계를요 일탈을 하게 되면은 준수를 하게 되면은 예, 이건 위법과 적법을 달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만 판단하는 거예요? 한계, 일탈 여부만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준수를 했으면 이 안에서 준수 안에서 적법 안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어요. 정당과 부당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야. 정당과 부당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은 한계를 일탈하는 것까지는 본안심리 가능. 준수를 했으면 더 이상 심리는 안 됨. 이게 본안심리 범위예요. 그래서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재량의 하자 검토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같은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시면 됩니다. 27조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만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비례원칙 들어가겠습니다. 예,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 뭐 쉽게 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예, 참새를 대포로 쏴 죽이면 안 된다. 참새는 새총으로 죽이는 거지 대포로 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런 걸 우리가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근거를 뭐라고 잡았냐면 37조 2항, 헌법 37조 2항으로 잡았습니다.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뭐랑 비교해 보시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에요. 경직법 1조 2항. 경직법 1조 2항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37조 2항, 헌법 37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 필요한 정도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비례원칙, 과해선 안 된다. 이게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은 최소 침해 원칙, 비례원칙에 대한 내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있어요. 1조 2항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 아무 때나 제시하는 거 아닙니다. 1조 2항. 1조 2항은 이거는 경직법상 직무수행입니다. 경직법상 직무수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내지 8조 그 다음에 10조 내지 10조의 4에 보게 되면 각각의 직무 유형별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경직법 2조 7호 개괄적 수권조항 근거로 직무 수행도 가능하겠죠. 이와 같이 경직법 적용될 때만 1조 2항 던지는 겁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 단계 적필상입니다. 적필상. 다양한 수단들 중에서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고 근데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만약에 5개가 있었다. 오케이.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경미한 방법, 덜 침입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성이죠. 최소 침해 원칙입니다. 그 다음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익 침해와 비교를 해가지고 사익 침해가 더 클 때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끝날 수도 있다. 뭐 한다고요? 적필상 3가지입니다.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적필상 3개 반드시 제시하시고요. 빠뜨려서 안 되는 말 마지막 순간에 단계적 구조를 이룬다라는 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단계적 구조를 이룬다. 됐어요. 그러면 사안의 경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최수창 경찰서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 이것이 악의로 한 거였습니까? 악의로 한 거 아니었으면 판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행정법원 판례이긴 합니다만은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한 사실상 충원을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의도가 안 좋았던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의도가 좋았는데 방법이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한 번의 징계도 받지 않고 성실하게 했고 표창을 받았고 이래버리면 상당히 불쌍하죠. 불쌍하면 비례원칙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의 징계도 받은 적 없고 20회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뭐로 걸려요? 이 비위 행위에 대한 파면이라는 징계 수단을 사용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바로 걸렸죠. 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 한 번의 실수 가지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비례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비례원칙 위반 사유가 어디 걸렸어요? 적필상의 필에 걸렸습니다. 필에. 그래서 위법해졌다. 정리합니다. 주체 절차 형식에 문제 없다. 바로 처리하세요. 저기는 문제점에 처리했죠? 그 다음 내용 집중 들어갑니다. 법률 여부, 법률 우위에서 법률 여부, 국가공무원법에 근거 있다. 바로 버리세요. 법률 우위로 들어옵니다. 법률 우위에서 요건과 효과 부분입니다. 효과는 재량이죠?
요건 부분에서 징계 사유, 성실 의무, 그다음 품위 유지 의무 걸린다 이거예요. 예,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서 징계 사유 깨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예, 인정시키세요. 한 개 남았네요. 마지막 효과, 재량의 하자 들어갑니다. 비평신자 목동 부질사에서 딱히 다른 게 걸리는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보충적, 최종적 방법으로 비례원칙 논의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 사람 너무 성실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원칙 위반 잡아드렸습니다. 설문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2번에서의 질문은 소청심사위원회 법적 지위와 그다음 이 결정이죠. 소청심사위 결정의 효력을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법적 지위 왜 논의하는 거죠? 16조 1항에 필요적 전심 절차로 소청심사를 둔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일까요? 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 효력과 관련된 문제는 아까 참조정 보신 대로 14조 6항의 형성력, 15조의 기속력 두 개를 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음미를 좀 하실 필요 있는데요. 먼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이거 순서 어떻게 잡는 거예요? 소청심사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화살표, 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이다.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 국가공무원법 16조 1항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이 위원회가 뭐냐?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요. 아까 10년도에 새로 도입된 4조죠. 4조, 행심법 4조로 들어갔고 특히 필요한 경우 어떻게 잡고 들어간다? 공정한 심사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심사. 이걸로 들어가는데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에서 공정한 심사가 더욱이나 필요한 이유는 뭔데? 공무원의 신분 보장. 이걸로 치고 들어가서 특히 필요한 경우 인정을 시키겠습니다. 인정을 시키게 되면 이제 이거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된 거예요. 알겠죠? 행정심판위원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결청이라는 문제. 왜? 얘가 결정, 재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여기는 누구예요?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가 심리의결기관이었었어요. 지금은 심리재결기관이죠. 그러면 행심위가 재결청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 않습니까? 근데 조심하세요. 이 2008년도 2월 29일 이거는요. 행정심판법 적용될 때입니다. 지금 이 소청심사는요. 소청심사위원회가 옛날부터 재결청이었어요. 2008년도 이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쓰시면 돼요. 이건 재결청이기도 하다. 단순한 내부적 심리의결기관 아니다. 예, 법적 지위 물어봤으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앤드 재결청까지예요. 알겠죠? 행정심판위원회 연결시키고 앤드 재결청까지 법적 지위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질문에서 16조 1항이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이다라는 결론까지 끌어내네요. 그 다음 효력 들어가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안에 보게 되면 불가증력에 대한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가변력에 대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불복할 텐데 그런데 제소기간을 도과하면 불가증력 발생하겠죠. 행정심판의 재결도 소송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사법적 결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함부로 바꾸면 안 되겠죠. 불가변력도 인정되겠죠. 그런데 이걸 질문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설문 3번을 위한 전초전이 설문 2번입니다. 설문 3번에서 나오는 내용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기속력, 형성력입니다. 역시 국가공무원법에도 기속력, 형성력 규정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행정소송법도요, 행정심판법도요, 기속력, 형성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력 물어보면 기속력, 형성력 논의하라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속력, 형성력, 기속력 먼저 보면요. 15조였습니다. 15조에 별도의 기속력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은 두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죠? 명령입니다.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에요. 명령에 안 따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기속력. 재결의 취지가 명령에 따라랍니다. 그럼 그 기속력은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일반적 기속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복금지 의무, 제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 사항은 없고요. 이건 일반적 기속력. 시켰는데 안 따르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 써주시면 됩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기속력 옆에다가 명령 재결과 소외 대상. 이게 설문 3번에 등장한 논의입니다. 명령을 했으면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게 뒤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면 얘가 명령을 했어. 소청심 명령을 했어. 명령을 해서 한 거야. 명령에서 한 건데 과연 그에 따른 변경 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시켜서 한 건데 여기다 소송 제기해도 될까라는 문제인식이 나와요.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의 기속력과 연결되는 겁니다. 왜? 시키면 해라가 기속력이잖아. 시키면 해라가 기속력이에요. 시켜서 한 건데 왜 나한테 이래? 이게 뒤에서 나오는 명령 제결과 소외 대상 논의란 말이에요. 시키면 해라, 시켜서 한 건데 나한테 왜 이래? 어렵지 않죠? 시키면 해라, 시켜서 한 건데 나한테 왜 이래? 이게 바로 설문 2번, 설문 3번 연결된 논점입니다. 예, 그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형성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변경 명령 제결은 14조 6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존의 징계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경 명령 제결을 했다고 파면 처분이 바뀌어요? 바뀌는 아무것도 없죠. 뭐가 나와야만 변경 처분, 해임 처분이 나와야만 파면이 해임으로 바뀔 수 있겠죠. 바로 이거예요. 얘는 기존의 파면 처분에, 제결은 파면 처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이 해임 처분이 비로소 바꿔준 거니까 얘가 처분이다. 이거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친구를 살린단 말이죠. 해임 처분을 살려놓고 후보군의 세 개를 전부 다 제시를 하려면 명령 제결은 형성력이 없다. 이건 형성 제결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옆에다가 여러분들 써놓으시고 뭐라고 써요? 수정처분과 소외대상입니다. 수정처분과 소외대상. 설문 3번에 수정처분과 소외대상의 논의가 나오는데 그게 형성력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문 3의 해결 한번 보세요. 문제점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 동그라미 1번에 이행제결에 따른 처분, 명령제결에 따른 처분과 같은 표현입니다. 과연 소외대상이 됐겠나? 이게 바로 명령제결과 소외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적극적 수정 처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원처분이 소외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수정 처분과 소외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설문 2번이 이렇게 있잖아요. 설문 2번에서 효력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3번에서 대상을 물어봤습니다. 설문 2번, 설문 3번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기속력 15조죠. 그 다음에 설문 2번에서 논의해야 되는 형성력 14조 6항이죠. 14조 6항. 이 부분이 설문 3번으로 가게 되면 기속력은 어디로 연결되냐? 얘는 명령제결과 소외대상입니다. 명령제결과 소외대상 이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형성력 문제는요. 수정처분과 소외대상입니다. 수정처분과 소외대상 이 부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왜 설문 2번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가? 여러분들 그거를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문 3에 가게 되면 설문 2에서 기속력 먼저 하고 형성력 다음 검토했듯 예, 설문 3에 가면 명령제결과 소외대상 먼저 하고 그 다음 수정처분과 소외대상 논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체계적인 접근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2009년도 사시 문제였어요. 예, 그러면 설문 3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방금 동그라미 1번, 2번까지 봤고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일부 인용 재결이다.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한 무엇을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용의 하자를 주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의 하자를 주장하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일부 인용 재결이죠. 그러면 이게 파면이에요. 파면이 이렇게 커요. 파면이 이렇게 커요. 6개 나누면 되죠. 파면, 파, 해임, 해, 강등, 강, 정직, 정, 감봉, 감, 견책견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나온 당초 처분은 파면입니다. 그렇죠? 파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변경된 내용, 변경 처분은 해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임은 파면 안에 폭 파묻혀져 있죠. 이렇게 일부 인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을 주장한다면 내용의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고유한 위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 이 재결은 소외 대상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 문제 자체에서 재결을 제외시킨 이유를 제가 설명한 건데 생략 가능합니다. 안 물어봤으니까. 물어본 건 처분 중에 무엇이 소외 대상인지를 물어본 거니까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재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그 뒤에 재결이 이렇게 딱 뒤에서 딱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명령재결과 소외대상, 수정처분과 소외대상 이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재결이 직접 앞에 전면 등장하는 내용은 없어요. 답안지에. 왜? 처분 중에 뭐가 소외대상인지만 물어봤으니까요.
알겠죠? 여기는 원처분 중심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가 안 들어가는 특이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됐습니다. 대상적 경요. 우선 행정소송법 19조 본문에는 처분과 등이죠. 그러면요. 아까 이거 처분이라고 했어요? 해임 처분? 처분 맞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요. 처분이에요. 얘는요. 처분이에요. 얘는요. 등이에요. 그러니까 19조 본문만 갖고 보면 세 개 모두 다 소외 대상으로 삼매에 있어서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일부 인용 재결이어서 얘는 안 물어보고 제외를 시켰죠? 둘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야 돼. 이 변경 명령 재결은 우리가 제외를 시키긴 했지만 이 친구 죽어가면서 흔적을 남겼어요. 사람이 죽을 때 흔적을 남기죠. 그렇죠? 얘는요. 재결은 죽을 때 논점을 남겨요. 그래서 처분 변경 명령 재결과 해임 처분의 관계 이거부터 살피게 되는데 이게 바로 1번. 이게 명령 재결과 소외 대상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바로 뭐냐? 시켜서 한 건데 그게 문제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인식은 이 변경 처분 마지막에 있는 거에다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거가 위법이라고 치고 해임도 비례해주기 마냥 그래갖고 이걸 만약에 취소한다고 해봐야 누가 살아있어요? 여기 아버지의 유언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쵸? 얘는 죽었죠? 명령 재결은. 하지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단 말이야. 해라고 시켜놓고 갔어. 시켜놓고 갔으니까 얘를 취소시켜도 시킨 건 남아있으니 또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하러 여따 소송을 제기해. 이런 문제가 명령 재결과 소외 대상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취소한다는 것은 변경 처분이 위법이란 말이죠. 그 위법은 어디서 왔어요? 얘가 시킨 놈이 위법이니까, 명령 재결이 위법이니까 얘가 이렇게 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판결의 취지는 어디서 발견하는 거라고요? 처음 위법이 발생한 곳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판결의 취지는 어디서? 처음 위법이 발생한 곳이에요. 그건 명령 재결의 위법 이 부분이 처음 발생한 곳 이게 판결의 취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위법이라고 해서 취소를 시키면 변경 처분 취소를 시키면 그 판결의 취지는 명령 재결. 그렇죠? 변경 명령 재결의 위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상대방은 누구예요? 처분청이죠. 피고는 처분청이에요. 그럼 이 재결청은 누가 돼요? 관계청이죠. 관계청, 관계행정청입니다. 기속력은 처분청, 피고행정청 말고도 관계행정청한테까지 미치잖아요. 그럼 얘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스스로 변경 명령 재결을 취소해야 되니까 뭐야? 이거에 대한 변경 처분 소송 제기에서 이기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거 저것도 소외 대상이 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건 무조건 제외하고 생각해야 돼? 아니면 포함해서 생각해야 돼? 포함해서 생각해야 돼 라고 결론을 내렸어. 그러면 이 친구 아직 안 죽었죠? 변경 처분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논의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앞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당초 처분 파면 처분과 그 다음에 이번에 살아남은 해임 처분, 변경 처분의 관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이게 수정 처분과 소외 대상이에요. 만약에 이 뒤쪽에 있는 게 이게 맨 처음 게 2천만 원 과세 처분, 변경 명령 재결, 1천만 원 과세 처분 이렇게 들어왔으면요. 이거는 과세 처분 어때요? 분리도 되죠. 분리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1,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은 2천만 원이야? 오케이. 그러면 1,000만 원과 1,000만 원은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봐? 여기는 견책 플러스 감봉은 정직이야? 헐. 이렇게 되죠. 판례도 어떻게 봐? 정직 처분, 이 징계의 처분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는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판시하지 않습니까? 분리가 안 된다고요. 그래요. 분리가 되냐 안 되냐 이 게임입니다. 분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하면 그런 걸 우리가 적극적 변경으로서 수정이라고 말해요. 그럴 때 문제가 돼요. 수정이라고 말을 하거든.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는 수정이에요. 변경 처분, 해임 처분이. 이럴 때 이 친구는 하나의 독자적 처분이 아닐까? 변경 처분이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논점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처분 등입니다. 파면, 변경 명령 재결, 해임 우선은 전부 됩니다. 문제에서 안 물어봤고 간단히 설명을 했듯 재결은 고의 위법이 없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파면과 해임이 남았습니다. 재결이 죽으면서 흔적을 남겨서 이 명령 재결과 변경 처분 사이에 논점이 하나 걸렸습니다.
근데 얘가 끝내 살아남았고요. 그래서 당초 처분과 변경 처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점 두 번째 게 걸립니다. 그게 끝입니다. 알겠죠? 예, 그 순서예요. 밑에 이행재결과 소외대상, 명령재결과 소외대상, 바로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1번입니다. 어떤 학설이 있는지 보세요. 둘 다 된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재결설 또는 명령재결설, 이런 학설이 얘예요. 여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2번에다가. 얘가 문제를 제기한 친구예요. 얘가 문제를 제기한 친구예요. 뭐라고? 재결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명령제를 그냥 두고 그에 따른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명령이 살아있잖아 라는 문제를 제기한 친구가 두 번째 학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내부적 행위일 뿐이다. 뭐야? 재결청과 처분청은 같은 행정조직 내부죠. 감독청과 처분청이잖아요. 내부적인 행위인데 외부적인 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소외 대상이 되는가? 이런 문제인식이 내부적 행위설이에요. 그러면 비교해 보세요. 이행재결설은 누가 소외 대상이라는 거예요? 얘는 소외 대상이 아니고 변경 처분은 변경 명령 재결이 소외 대상이야. 내부적 행위설은 변경 명령 재결은 소외 대상이 아니고 변경 처분이 소외 대상이라는 거야. 병존설은요. 둘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병존설이 되는 것이죠. 판례를 보시게 되면 판례는 취소를 명령하면 취소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취소한 처분을 항고성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병존설 입장 취하고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에 대한 취소, 변경 처분에 대한 취소는요. 뭐까지 사실은 포함하는 거야? 예, 명령제기에 대한 취소까지 포함하는 거라고요. 왜? 기속력으로 죽일 거예요. 죽일 거라고요.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병존설의 입장이 타당하겠네요. 여기서 나온 결론은 변경 처분도 제외하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선 남겨놓은 상태에서 예, 4번으로 가시게 되면 수정, 재결과 소외 대상 이렇게 되는데 이건 오타입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처분과 소외 대상입니다. 수정, 처분과 소외 대상, 밑에도 수정, 처분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재결을 수정, 처분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정 재결과 소외 대상은요. 처분 변경 재결이라는 형성 재결이 나왔을 때 등장한 논이고 지금은 처분 변경 명령 재결로 뒤에 게 수정 처분인 거예요. 변경 처분이 수정 처분 뒤에 있는 부분은 맞게 되어 있는데 거기만 오타가 좀 났습니다. 예,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수정 처분이 하나의 독자적 처분이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게 독자적 처분. 얘가 독자적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 한 친구는 이래요. 처음에 나왔던 대, 파면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 소, 해임으로 변경되어서 일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파면이란 처분 하나 있었고 해임이란 처분 따로 하나 있고 선행처분, 후행처분 각각의 독자적 처분이 두 개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친구가 있는데 파면이 해임의 형태로 남아있다 보는 사람이 원처분설입니다. 원처분이 죽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을 뿐이다. 그 다음 수정처분설은 이 수정처분에다가 의미를 막 부여해 얘가 독자적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예,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여기서 기억할 말은 딱 하나.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이겁니다.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그러니까 당초 처분 죽지 않았어. 내용이 변경된 것뿐 이거예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다 뭡니까? 아까 56조, 63조라는 하나의 징계 사유죠. 동일한 징계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처분들입니다. 이걸 각각의 새로운 별개 처분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만약 수정 처분서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 이 당초 처분이 변경 처분, 각각 선행, 후행 처분이니까 흡수돼서 당초 처분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 해임 처분밖에 없는 거야. 이러면 소외 대상이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이야. 이렇게 돼요. 원처분서를 취하게 되면 해임 처분이란 처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얘가 이렇게 줄어든 것뿐이지. 그럼 소외 대상은 뭐예요? 당초 처분이죠. 파면 처분이 바로 해임으로 변경돼 버린 파면 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수정 처분서를 취할까, 원처분서를 취할까에 따라서 소외 대상 결론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원처분설의 입장을 취했으니까 거기 밑줄 그세요. 변경된 내용의 파면 처분 밑줄 그시고 별표를 한 1000개 치세요. 변경된 내용의 파면 처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면 처분이라고 말해도 안 돼. 해임 처분이라 말해도 안 돼. 변경된 내용의 파면 처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한 거잖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라고 기억하라고 한 이유가 뭔데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X변수에다가 뭐였는지 파면이라고만 집어넣으시면 된다. 오케이? 예,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결론은 뭐가 돼요? 중간에 변경 명령 제기가 아니고 얘는 별도 처분 아니니까 아니고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니까 결국 이게 소외 대상이 된 거야. 당초 처분이요. 그쵸? 그럼 기산점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릴 때 소외 대상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 제소기간의 기산점 문제가 항상 딸려온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 1, 2, 3 있죠. 만약에 파면 처분이 소외 대상이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니까 여기서부터 파면 처분부터 기산인데 뒤쪽에 뭐 있어요? 재결이 있으니까 한번 뒤로 밀리게 되겠죠? 이거예요. 그 다음 그게 아니라 이 변경 명령 재결이 소외 대상이면 그냥 여기서부터 기산으로 끝나겠죠? 그 다음 해임 처분이 소외 대상이면 이거에 대한 뒤에 재결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기산이 되겠죠? 무엇을 부으신 것이냐, 소외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제소 기간의 기산점이 전부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의 결론은 바로 이거죠. 파면 처분, 변경된 내용의 파면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기산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쪽에 이거에 대한 재결이 있잖아. 파면 처분에 대한 재결이.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 제소기간 특례규정 적용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뒤로 밀립니다. 그럼 이게 나온 시점이 언제예요? 11월 18일이다. 여기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우리 이제 답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봤는데요. 예,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가셔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설문 1번. 파면은 위법인가? 주체 절차 형식 없음, 내용, 법률 여부 없음, 법률 우위, 징계 사유 있음. 그래서 법률 효과 재량이 하자 비례 원칙 위반 걸어버렸습니다. 어디 걸었어요? 예, 적필상에 필 걸었습니다. 됐습니다. 설문 2번 들어갑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는지 관련돼서 소청심사위원회 법적 지위 행정심판법 4조 1항 연결시켰습니다.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됐고요. 소청심사 특별행정심판 됐고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는 거 맞다. 결론 내렸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가 하는 건 재결이에요. 재결이고 그 효력 물어봤습니다. 효력은 항상 무엇과 무엇을 검토한다? 기속력, 형성력 두 개 검토한다 했습니다. 기속력에 대한 문제는 시켜서 했는데 나한테 왜 이래? 뒤에 가서 명령 재결과 소외 대상으로 연결될 겁니다. 형성력 문제는요. 맨 마지막에 있는 변경 처분을 살려두게 됨으로써 수정 처분과 소외 대상 논의로 연결되게 될 겁니다. 기속력, 형성력 두 개를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문 3번 갑니다. 사실은 당초 처분과 변경 명령 재결, 변경 처분 3개가 있었는데 문제에서 조금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 재결을 제외시켰습니다. 만약 포함해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제외됐을 겁니다. 일부 인용이니까요. 예, 그러면 두 개의 파면과 해임 둘 중에 무엇이 소외 대상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순서대로 갔습니다. 기속력에 연결됐던 명령 재결과 소외 대상 어느 입장 취했을까? 병존설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 처분과 소외 대상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파면일까요? 해임일까요? 해임으로 변경된 파면이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산점 문제로 마무리를 지었죠. 마무리는 파면부터 기산을 할 것인데 재결이 나왔으니까 특례 규정 적용을 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7번 사례 경찰서장 항명파동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